네, 안녕하세요. 생생한 현장 이슈를 색다른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생방송 정치본색 처음으로 사회를 맡게 됐습니다. 김종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좀 훨씬 잘하시는 것 같아요. 매우 낯섭니다. 매우 낯섭니다. 훨씬 편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진영이 형보다 훨씬 낫네. 훨씬 편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오늘 나오신 분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직접 소개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예, 오늘 제가 사회 보는데 좀 잘 좀 해주시고요. 저는 그냥 개입 안 하고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제부터 말씀을 드리면 뭐 그렇게 나와 있네요. 박용진의 일관된 이재명 공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제가 볼 땐 제목은 맞는 것 같은데 일관된 공격이 제대로 공격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제가 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고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이 박용진 의원과 또 비교가 되는 또 국민의힘의 이준석 안 당대표. 되죠. 이준석.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그래서 같이 좀 분석을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좀 두 가지로 좀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 이렇게 좀 별로 이렇게 모습이 좋지 않은 분 빼고 우리 이혜희 기자께서 설명하시는 내용 듣고 저희 정치본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정치본색, 오늘의 주제는 박용진의 일관된 이재명 공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월 28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역권리당원 투표가 진행 중인데요. 호남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 표차로 승리하며 대세론을 재확인했습니다. 박용진 후보는 이 후보를 비판하며 견제론을 펼쳤는데요. 이 후보는 통합을 통해 확실히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박 후보는 민주당 미래에 악성 팬덤이 판치고 셀프 공천과 사당화 논란으로 혼란해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한 데 이어 더욱이 개파 독식 논란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친명계 직격에 나선 박용진 후보인데요.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결론 나고 있는 확대명입니다. 예, 저희가 매번 얘기합니다만 민주당 주제가 나오면 재미가 별로 없어가지고 시청률이 떨어지는 부분이 많았는데 갑자기 오늘 또 그 주제입니다. 근데 뭐 경과를 보면 서울 경기를 제외하고 일단 권리당원 투표를 보게 되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78.35% 뭐 압도적이고요. 조선노동당, 인민공화국에 있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중에 또 유사한 문제가 국민의힘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박용진 후보가 21.65% 격차가 56.7%나 됩니다. 이제 앞으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요. 뭐 서울 경기에 권리당원이 많기도 하고 또 대의원도 그다음에 국민 여론조사 2차도 남아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뭐 지금 분위기는 뭐 5대명에서 확대명으로 간다 이런 게 남아 완대명입니다. 완대명. 완대명이요. 완전히 이제 제가 7월 20일 정도에 모 방송에서 확대명 확이진 이걸 처음으로 얘기했었는데 확이지? 확실히 2등은 박용진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 당시에 여하간 지금 뭐 완대명까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일단 뭐 두 분께서 남은 기간 동안 뭐 예를 들면 관전 포인트 뭐가 남아 있을까? 그 부분을 좀 짧게 좀 말씀해 관전 주시면. 포인트 없죠. 없어요? 근데 이제 도발적인 질문인데, 자, 민주당 경선이 재미없는 게 누구 탓이냐? 자, 1번 이재명 탓, 2번 박용진 탓, 3번 안 나온 중진들 탓. 이재명 탓 아니에요. 제가 사회인데 갑자기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하시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말씀을 하세요. 예. 그러면 그 누구 탓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생각에 안 나온 중진들 탓이라고 봐요. 중진에 나와서 재미있게 붙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그래도 없지 하다못해 않아요? 뭐 전해철 의원 정도라도 전해철. 나왔더라면 이제 친명대 반명이라기보다 친문이죠, 그죠? 예, 친문 대 진명의 대결 뭐 이런 이 정도면은 좀 재밌지 않았을까 근데 이런 이제 생각도 좀 들어요. 나오게 되면 오히려 함몰할 수도 있다 이런 여론도 있었잖아요. 함몰할 수도 있다. 나오게 되면 완전 찌그러질 수도 있다. 예. 근데 어떻게 생각을 해요? 박용진 후보도 20%씩 없는데 전해철 의원 정도 나왔으면 더 나왔겠죠. 그렇게 생각을 예, 하시죠.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박용진 의원이 2등 하는데 2등의 성과가 과연 남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제가 금방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은 친명 대 반명의 구도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없으면은 지금 경선에서 박용진은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다못해 전해철이 나왔더라면 친명 대 친문의 대결에서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대결 구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의미도 있지 않았을까 저는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20%의 영역을 개척했다라고 보여지잖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개척한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모든 당에 있는 그냥 누가 나와도 반대표는 있잖아. 그 반대표 갖고 온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솔직히 뭐 폄훼라면 폄훼를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저기 옛날에 뭐 민주화 운동, 학생 운동 시절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안티테제, 반정립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를 반대해서 나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거. 이건 한계가 분명하잖아요. 근데 선배님 생각해 보시기에 이번에
투표율이 35% 내외잖아요. 이거는 역대에서 제일 낮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는 이재명 후보에게 기대감을 덜 갖고 있다. 이재명은 당대표감이거나 대권 후보감이 아니다라고 생각한 당원분들이 아, 투표해서 뭐해? 나중에 또 바뀌겠지. 그렇게 생각해서 하는 거 아닐까? 그것보다는 어차피 내가 하나 안 하나 이재명이 되니까 별 재미없다. 이게 더 많다고 봐야죠. 실제로. 아, 근데 저는 계속 유의 있게 본 게 호남 투표율이 얼마가 될 것이냐. 저번에 지방선거 때 호남 투표율이 상당히 낮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번에도 35% 정도 되더라고요. 합치면은. 그러면은 호남에서 아, 저 사람은 우리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않아요? 근데 네. 호남 득표율이 다른 지역보다 더 높게 나와버렸어요. 누가? 투표 지지율이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더 높게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호남 문제는 네.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민주당이 호남에서 이제는 의미 있는 정당으로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라는 민주당 전체에 대한 심판인 것 같아요. 이재명에 대한 심판이 아니에요? 이재명을 넘어서는 일단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예를 들면 보수 언론이나 이제 국민의힘 프레임이 뭐냐면 투표율이 매우 낮다.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 관심이 없는 거 아니냐.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만 나오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하나의 프레임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거기에 핵심적으로 이제 호남의 투표율이 낮다. 이 두 가지를 걸면서 이번 투표 관련해서 예를 들면 반 이재명이라고 하는 유권자들이 투표를 아예 하지 않은 거 아니야? 네. 이런 걸 계속 올리는 친구들이 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요.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있죠. 어떤 쪽에서 의미가 있나요? 아니 지금 예를 들면 광주가 34%, 전남이 37.5% 투표를 기록했단 네. 말이에요. 그럼 대략 65% 정도의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에 있는 호남의 당원들은 아유 관심 별로 없다. 이재명 후보 뭐 당대표 깜일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로서의 정통성도 좀 상대방으로부터 공격받을 수밖에 없고 당연히 지금 박용진 후보 공격하잖아요. 호남이 민주당을 지금 버렸다. 이런 식으로 막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박용진은. 근데 그게 제가 왜 여쭤보냐면 그 이낙연 당대표 당시는 41.03%, 송영길 당대표 당시 42.74%, 지금은 이제 37.69% 정도니까 제가 볼 때는 한 3%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3% 그래도 정도가. 이재명 후보에게 기대감이 더 많고 자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정권에 제대로 대응해 줄 수 있겠어. 이재명 후보를 지켜가지고 우리가 2027년도에 대선 후보로 만들어야지 이런 열기가 있었다면 저번보다는 더 투표율이 높았어야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3% 차이가 나는데 네. 지금 이재명 후보가 거의 80% 육박하는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과거는 이제 60% 정도 때나 아니면 박빙으로 뭐 승리한 케이스의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 3%가 보수 언론이나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만큼 아주 중대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 비율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죠. 아니 이런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이낙연 후보도 호남 연고를 기반으로 이제 정치를 했고요. 송영길 대표도 호남의 연고라든 그런 활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박용진 의원이 본인이 호남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호남에서 투표율이 적게 나와서 이거 이재명 탓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는 저는 보수 언론에서 이재명 비판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박용진 의원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굉장히 앞뒤 안 맞는 이야기예요. 나는 호남 후보야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호남에서 투표율이 낮은 것은 이재명 탓이야.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 근데 나는 이번에 호남의 그 민주당에서 선거를 하면서 되게 아직도 야 과거로부터 벗어나지 못했구나라고 생각이 뭐냐면 뭐 이재명 박용진이 아니라 서영교 의원이 네. 저희 할머니가요 담양 며느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담양의 손녀입니다. 아 제발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당이나 마찬가지니까요. 어디 가면 삽이고 이건 뭐 다 마찬가지니까. 그럼 좀만 더 들어가서 그러니까 박용진 후보 말씀하시는데 박용진 후보가 왜 이제 반전 계기를 잡지 못했는지 왜냐하면 과거에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노무현 정동영 경선을 했을 때 네. 네. 예를 들면 서울 경기에서 상당히 많은 동정표나 아니면 네. 나름대로 너 노력했어라는 표가 꽤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일관되게 서울 경기 빼고는 그 수준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건데 왜 이렇게 반전의 계기를 전혀 잡지 못할까? 뭐 예를 들면 사법 리스크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사실 민주당 제가 한 20년 가까이 하면서 민주당의 개혁파는 천신정 이후로 존재하지 않는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노래처럼 합니다. 그 당시에 정동영 의원이 재선 시절인 것도 기억나는데 김대중 대통령 면전에서 현직 대통령 면전에서
동교동계 이선 후퇴시켜야 됩니다. 예. 건너가 고문 등 물리쳐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이후로 현직 대통령이 정말 힘이 있는 그 시점에 그렇게 개혁적인 발언을 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연장선상에서 대선 후보 경선에 나갔기 때문에 노무현 후보에게 졌지만은 동정표라든가 또는 저 사람은 차기 기대주자라는 그런 이미지를 저는 만들었다고 봅니다. 근데요, 박용진 의원은 완전히 달라요. 박용진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비판했습니다. 이해찬 대표 시절에도 반대에 있었습니다. 이낙연 후보 대표 시절에도 반대에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반대에 있었습니다. 늘 반대만 하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국민들이나 지지자들 눈에 저 사람은 누가 나오든지 반대하는 사람이야. 아마 그 우리 박용진 의원은 뭐 공자 맹자 나와도 반대하실 거예요. 반대가 몸에 배인 사람이라는 게 이미 아이덴티티로 확립이 돼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대안 세력으로서의 이미지, 미래의 이미지가 약한 거예요. 그러면 이준석 같은 인물이 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지금 민주당에서요? 전 당대표는 뭐 난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난리가 상황 아니죠. 보면. 예. 근데 이제 박영진 후보 얘기부터 좀 한번 하면 안 될까요? 예, 하시고요. 박영진 후보가 왜 인정을 못 받느냐? 첫 번째 이재명 후보가 너무 세요. 당대표 지금 뭐 대선 후보를 했잖아요. 지금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급으로 인정받고 있는 인지도와 지지도가 높은 중진 의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너무 셌다라는 점. 두 번째는 깜이라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박용진 의원이 지금 민주당 이 167석의 민주당의 당대표 깜일까? 박용진 의원이 당대표가 돼가지고 윤석열 정권에게 잘 맞서 싸울 수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한 깜에 대한 인식이 좀 낮다라고 보여지고, 세 번째는 박영진 후보도 정치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지지 선언하는 국회의원 한 명 없잖아요. 당협위원장 한 명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을 못 모은 거 아니에요. 진짜 제가 그쵸? 뭐 들은 얘기는 있지만 얘기하기가 좀 해주세요. 애매해요. 제가 이야기할게요. 제가 이야기할게요. 예, 아니, 한 세 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첫 오늘 번째, 이거 아직 선거 중인데 이거 선거 게임 첫 아닌가요? 번째 그러면? 뭔가 하면 이제 가치 체계의 문제예요. 가치 체계.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이 지도자가 된다면은 자기 가치 철학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철학이 있어야 되는데 박용진 의원에 대해서 의심이 되는 게 이겁니다. 민주노동당 출신이에요. 네. 민주노동당 출신을 제가 욕하는 게 아닙니다. 훌륭하다고 봅니다. 민주노동당 출신이 민주당에 들어오면은 좀 더 진보 개혁적인 성향을 가지고 그 블록을 형성해야 돼요. 근데 이분은 오자마자 민주당의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입장을 가지지 않고 굉장히 오른쪽으로 갔어요.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가치 체계에 대한 의심이 있다는 거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비판이 의미가 있으려면 그것을 가지고 깨어있는 시민, 깨어있는 당원, 깨어있는 국회의원을 조직해야 돼요.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늘 단기필마예요. 외로운 하이에나예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게 왜냐? 이분이 성향 자체가 누군가를 조직하고 책임지고 하는 정치인이 아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세 번째, 배려심 문제인데 대표적인 예를 들게요. 유치원 3법 통과할 때 네. 유치원 3법 의미 있습니다. 우리 사회 한 단계 성숙시키는 좋은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굉장히 불편해했어요. 맞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균형감 있게 받아 안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명분이라는 게 과도하게 현실과 괴리될 때는 이게 앙상한 명분이 돼요. 현실을 놓쳐버려요. 그런 부분에서 지역구에서 불평불만을 이야기했던 의원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에서 일절의 배려심도 존재하잖아요. 협동심이라든가 공동체의식이 부족하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형이 보기에는 어때요? 이게 진짜 정치력이 부족하고 좀 단기필마하는 저런 모습들이 본인의 문제라고 보여져야 돼요? 아니면은 야 지금 이재명이 대세인데 괜히 박용진 도왔다가 나 다음번에 공천 못 받을 것 같아. 그것 때문일까요? 박용진 의원은 본인의 문제인 것 같아요. 민주당에 조금 박해라고 있었잖아요. 네, 옛날에 네. 조금 박해라고 있었는데 조홍천 의원은 비주류고 강한 비토 이야기를 내지만은 교우 관계가 아주 좋아요. 조홍천 의원이 만약에 나왔다면은 지지하는 의원들 제법 나왔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고 흔히 하는 말로 금태섭 의원도 인간적인 평가에서 나쁘지 않았어요. 그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어떤 얘기? 아니요. 그러니까 뭐 저 지금 전 사회자니까 네. 그러니까 JYP 교수 말씀에 의하면 우회전만 배려 없는 단기 필마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계속 우측으로만 가니까 뭐 갈 길이 뻔할 테니까 제가 볼 때는요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평가가 제가 알기로는 좋지 않아요. 네,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건 배려심이라고 좋은 표현을 쓰셨습니다만 독불장군식이고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더 예를 들면 잘 안다, 잘 한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다 아시겠습니다. 협동이라고 하는 건
내가 좀 낮게 가고 맞아요. 함께 가고 할 때 가능한 거잖아요. 그리고 적어도 수장이 되려고 한다면 그 정도의 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처음 도전하신 거니까 덕을 좀 쌓을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어떤 교훈, 경험 이렇게 삼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고 이제 민주당의 미래를 박용진 의원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좀 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박용진 의원과 한 30분 정도 이렇게 방송 대기실에서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는데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불편해요? 왜요? 그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좀 오만하고 교만한 모습을 좀 보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아이 뭐 그냥 이렇게만 그 내가 다 아는데 내가 아유 그래가지고 되게 뭐 말하기도 상당히 좀 어렵고 조심스럽고 그래서 인간적인 매력이 좀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일단 그러면 다음번에 우리가 저기로 집중해 보죠. 그러니까 박용진 뭐 이렇게 비교하기 싫어하시집니다만 네. 박용진과 이준석. 에이. 예를 들면 차세대 정치인으로 불리고 있는 에이. 국민의힘의 이준석, 민주당의 박용진 뭐 차이 납니다만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기 전에 또 우리 세 명보다 훨씬 더 나으신 이혜희 기자님 말씀을 듣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두 번째 주제는 박용진의 대선 경선 2라운드입니다. 박용진 후보가 사당화 논란에 휩싸인 유력한 당권주자 이재명 후보를 정조준하며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중도 사퇴한 강훈식 후보는 박용진 후보와 반명 단일화를 끝내 거부했었는데요. 단일화에 실패한 박용진 후보는 왜 이 후보의 감성을 저격하는 걸까요? 또한 팬덤과 사당화는 현실이며 진실일까요? 오늘의 두 번째 주제 함께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박용진의 득실 포인트인데 제가 적어놓은 게 있어요. 네. 남는 장사인가? 네. 자기 발등을 찍었나? 이건데 저부터 이건 이준석 전 당대표에게도 비슷한 것 같긴 해요. 일단 맨 처음엔 돌풍을 일으켰습니다만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소위 뭐 본인의 정치적 생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없을지부터 시작을 해서 이준석이요? 당장 2024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의 문제까지 못 받겠지. 상당히 좀 난해한 상황이죠. 그다음에 근데 뭐 박용진 후보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하가 상관없이 이 두 분을 좀 비교를 하는데 일단 뭐 중심은 박용진 후보를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 2021년도 6월달에 거의 돌풍이었잖아요. 생각도 안 했던 인물이 36살인가 그때 됐죠. 네, 맞습니다. 당대표가 되면서 야, 이 국민의힘 변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소위 새로운 발판을 만들었던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였죠. 지금은 제가 볼 때 발판을 발로 막 뭉개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긴 스스로? 스스로인지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고요. 약간 뭉개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박용진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여하간 상관없이 뭐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만 소위 민주당에게 박용진은 어떤 의미인가? 그러니까 차기 정치의 중심이 될 수 있을까? 변화의 중심이 될 수 있을까? 뭐 확대명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유일하게 끝까지 완주할 후보는 박용진 후보이기 때문에 그의 완주가 어떤 민주당의 의미가 있을지 또 의미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갑자기 마하트마 간디가 생각나는데 빛과 소금 생각나죠. 이야기가 생각나는데요. 정치의 미래라는 것은 빛과 소금이 같이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우리 박용진 의원은 빛으로서의 역할을 못 해주는 것 같아요.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과도하게 뿌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비전이나 가치, 철학 이런 그렇죠, 것들을 그렇죠. 제대로 제시 못하고 있다. 예, 그런 부분이고 이준석 대표하고는 또 다른 점이 뭐냐면은 이준석 대표는 분명히 보여줬단 말이에요. 전략적인 부분에서 세대 포이라는 것도 보여줬고 그다음에 또 이 당원들 지지자들과 호흡했어요. 그 흐름을 역동성인 어쨌든 정당 운동 같은 그런 느낌을 준 건 사실입니다. 그 과정이라든가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하든 않든 간에. 근데 지금 박용진 후보가 보여주는 것은 그냥 언론빨, 메시지빨 이거 외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뭐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 들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제가 우리 장해찬 이사장이 거기까지 가시.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면서 민주당 비판하는 것보다 내부 총질이 더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누가 팩트 체크를 했대요. 아니랍니다. 이준석 대표의 80% 이상이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판이었답니다. 근데 박용진 후보는 제가 아는 말로 당내 비판이 80% 90%였을 겁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죠. 이해찬, 이낙연, 문재인 꾸준히 이어오면서 늘 당내 비판해 왔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 내부에서 자기 정화 기능을 하겠다라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다른 제가 쓴소리를 봤을 때는 함으로써 이제 그 쓴소리, 상습 쓴소리 또 뭐 이 소금 역할
이 정도지 이 당대표에 나온다는 것은 빛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누군가에게.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모자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지원 교수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럼 이제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토론이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재미없는데. 아니 조금만 이제 좀 칭찬을 해줘요. 좀 누구를? 박용진. 칭찬을 아까 아니 했잖아요. 예를 들면 민주당 같은 경우도 이준석 전 당대표에 대해서 칭찬하는 게 있잖아요. 살짝 네, 네. 싸움을 걸려고 싸움을 좀 걸어주시면. 근데 박용진 후보 같은 경우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이번에 처음에 출마 선언문부터 어제까지의 본인의 일관된 메시지가 뭐냐면 이재명은 안 돼! 이거거든요. 그거 외엔 기억이 안 나요, 솔직히. 그러니까 치열하게 어떤 노선 투쟁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의 어떠한 저러한 철학과 가치관, 민주당에 대한 생각, 민주당과 진보 진영을 바꾸겠다라는 혁신과 개혁 과제들은 맞지가 않다. 내 것이 맞다라고 던졌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아내 것이 없다. 자, 그러면 네, 본인 게 없어요. 좀 비교해서 한번 얘기해볼게 비교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윤석열과 이준석 네. 이 둘이 막 갈등이 많았습니다만 어떤 형태로든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했고 지방선거에 승리를 했죠. 그런데 나중에 문자가 온 건 당 내부를 총질한 당대표 체리 따봉 이렇게 왔어요. 여기와 비교해 본다면 네. 지금 어차피 확대명이니까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돼서 당대표가 됐을 때 이후에 1년 후쯤에 또 이제 그때부터 공천 문제가 벌어지겠죠. 이재명과 박용진 박용진을 살려줄까? 어떨까?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놔둘 것 같아요. 목숨만은 왜냐면 별 살려줄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맞아. 근데 왜 여기는 안 해요? 이렇게? 이준석은 목숨을 의미가 좀- 있는 사람이. 이준석은 당대표까지 했잖아요. 이준석은 급이 다르죠. 그래서 당을 다르게 개혁하려고 그랬고 바꾸려고 그랬고 윤핵관들이 저렇게 바로 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고 그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당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힘이 있었기 때문에 견제해가지고 쫓아버린 거지만 박용진 의원은 이제 떨어지면은 지도부에 아무것도 역할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너는 그냥 목숨만은 살려줄게. 그러니까 너 그냥 배치 하나 달아.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 시절에 조금 박해라 그래서 4명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해찬 대표 사석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걔들 건드리지 마. 그냥 냅둬. 뭐 냅둬. 얘기하게 냅둬. 그냥 그런 애들 그냥 더 피곤한 애들이다. 이제 이런 거. 아니 생각해보세요. 박용진을 다음번 24년도에 그냥 조용하게 공천 줘가지고 경선에서 공천 주면은 아무 문제도 없고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냥 무시하면서 원론적으로 공천 주는 것과 예를 들면 예전에 2016년에 이한구가 유승민 공천 안 준다고 막 한 달 동안 유승민은 공천 안 줄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유승민 체급만 올려주고 박용진 그렇게 공천 안 줄 거라는 뉘앙스 막 그런 분위기를 전달하면은 박용진만 더 커지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이준석만 못하다. 아이, 박용진은 그러니까 얘기할 논의할 가치가 없다. 예를 뭐 이런 들자면- 건가요? 예를 들자면은 지금 이 박용진 의원이 이재명 의원의 사법 리스크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맞아. 근데 그 이야기를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때 이야기를 해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제일 세게 이야기했어요. 대선 후보 경선이 끝나고 이재명 후보가 후보가 됐어요. 한마디도 뻥끗 안 하고 열심히 선거운동했습니다. 그리고 당대표 선거 되니까 또 끄집어내서 또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 3번의 와중에서 어느 것이 박용진 의원의 진심이란 말입니까? 진짜 박용진은 누구냐라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건 뭐 당원으로서 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뭐 경쟁할 때는 공격하더라도 딱 경쟁에서 후보가 정해지면 본인 승복하고 그를 위해서 열심히 뛰는 거야. 아름다운 승복의 문화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승복 한 번 했는데 그때 그걸 다시 끄집어내기가 민망하잖아 사람이 사실은. 근데 또 끄집어내 그대로. 그러니까 이게 그 말씀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는 늘 보면은 비판거리라든가 이 싸움을 붙이는 걸 좋아합니다. 네. 그게 호응을 해줘야 되는데 정치라는 게 늘 그것만 하다 보면은 허상인 거예요. 자기 것이 없는 거예요. 언론에서 당연히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비판하고 부동산 정책 비판하면 재미없어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거 꾸준히 해야 돼. 비판하면서 맞아요. 내 거를 쌓아야 돼. 맞아요. 그걸 못 쌓은 게 이게 흔히 하는 정치 초짜들인 거죠.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준비가 안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용진 후보가요. 그렇죠. 준비가 안 된 전당대회를 딱 나간다고 하면은 그래도 몇몇 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과 아니면은 전문 교수팀 몇 명이라도 딱 꾸려가지고 좋아, 난 민주당 이렇게 개혁하겠어. 스텝별로 1, 2, 3 딱 각 지역 갈 때마다 하나씩 빵빵 터트려 줘야 되잖아요. 기자회견하고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준비가 안된 없어. 그러니까 이제 할 얘기가 도와주는 사람이 할 없어. 얘기가 별로 없다는 거잖아요. 본인은 결론적으로. 아이디어와 어떠한 조그만 추진력은 있다고 보여지는데 뒷받침이 없는 거예요. 그럼 잠깐 옆길로 한번 가볼까요? 옆길이요? 옆길로 가서 또 이준석? 이번 주는 두 가지잖아요. 이번 주 일요일 날 네. 당대표 결론 나는 거잖아요. 결론 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볼 때 확대명이니까
남는 건 확대명이 뭐 할 거냐, 이재명이 그다음에 박용진은 어떻게 찌그러질 거냐, 이거 하나 할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가처분 신청, 그죠? 오늘 이번 주에 나올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살짝 한번 좀 박용진이 아닌 이준석은 어떻게 될 건지 그쪽으로 한번 가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이준석은 이제 뭐 인용됐을 경우와 뭐 기각됐을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인용되면은 뭐 날개를 다는 거고, 국민의힘은 난장판 되는 거고, 비대위 해체되고,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이 돼가지고 다시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내년 전당대회 할 때까지 지도부를 다시 뽑겠죠. 비대위를 하기는 이제 어려운 거니까. 그런데 기각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준석 대표는 책을 이제 거의 다 썼다고 하더라고요. 뭐 하겠어요? 북콘서트. 전국을 다니면서 북콘서트를 돌겠네요. 쫙 하는 거죠. 그래서 제발 당원 많이 가입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다음번 전당대회 때 자신의 영향력을 계속 유지해서 싫은 사람 떨어뜨리거나 본인이 밀고 싶은 사람 당선시키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박용진 의원은요, 이번에 안 되면은 그냥 조용하게 찌그러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럼 이걸 왜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토론을 근데 박용진 하는 의원은 거죠?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 열성 당원들의 응징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역구에 거기 뭐 출마하겠다라든가 이런 사람들 갑자기 막 생길 것 같아요. 네. 그런 좀 고생을 할 거예요. 고생이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강하게 지지하는 사람들이 박용진 후보가 선거 과정 중에서 상당히 괴롭혔고 모욕적인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가만두지 않을 거다. 뭐 그런 그게 바로 그런 2016년에 친박들이 반박들 그 출마 지역에 가가지고 데모도 하고 근데 조금 조금 신청하고. 차이는 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네. 지도부가 그걸 김무성 대표 외에 누구죠? 2등 하셨던 분, 김을동, 연세 있으신 분들이라든가 서청원. 친박들이 그걸 부채질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박용진은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찌그러져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근데 결론은 계속 의미가 없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또 아쉬운 걸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번 전당대회에서 국민들이 알만한 아젠다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니까 그렇죠. 적어도 이제 이재명 후보가 그 성장해온 배경 자체들은 주류라기보다는 기본소득 이런 걸 통해서 좀 민생 문제와 관련된 나름대로의 독특한 대안들을 제시하면서 팬덤층을 모아냈고, 그 팬덤층이 확산되면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정신으로 성장을 했는데, 이번 전당대 같은 경우 보면 뭐 통합의 민주당 이렇게 얘기하고 강한 민주당을 얘기합니다만, 결론적으로 또 이재명 후보가 확대명이라는 구조 아래에서 뭘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큰 흐름은 못 만들어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이런 지점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좀 비판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좀 약간의 특징인 것 같아요. 과제 중심적이고 지금 당면 과제에 집착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당대표를 출마했기 때문에 당을 강하게 만들고 뭐 공천을 안정적으로 하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확대명인 거고, 본인은 거의 이 0.7% 차이의 대선 후보였고 다음 대선에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이기 때문에 대선 후보처럼 지금도 활동을 하는 게 저는 맞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당을 어떻게 하느냐 수준을 넘어서 가지고 한국의 정치 체제를 어떻게 바꾸겠다, 또는 한국의 국가를 지금 윤석열 정부의 위기인데 나는 야당 대표지만 다수당의 대표로서 이것을 내가 나서서 한번 극복해 보겠다라든 보다 적극적인 어떤 아젠다를 던져서야 되지 않나,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맞아요. 지금이라도 좀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전략적인 부분에서 저는 선거구제 개편과 개헌을 던져야 된다고 봅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개헌 얘기 같은 경우는 뭐 김준표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얘기를 했더니 오케이 이런 반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 뭐 알고 그랬겠어요, 그냥. 아니 너무 현재 대통령을 비하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구체적으로 잘 모르잖아요. 아니 대통령께서 개헌 문제에서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하여튼 그거는 좀 너무 그럼 현 정부의 개헌 방향은 어떤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모르잖아요, 본인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중임제, 내각제는 안 될 거고요. 중임제, 정부 통령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그건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이 다 얘기했던 건데 반대하셨잖아요, 그때 국민의힘에서. 아니 근데 내각제냐 정부 통령제냐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국민들이 원하지 이원집 정부제 않는. 생각이죠. 이제 분권형 대통령이라고 아유, 얘기하는 이원집 거, 분권형 정부제 대통령. 아니 근데 책임 총리 하겠다고 했는데도 권한 다 하나도 안 책임총리 안 주는데 돼요. 그러니까 이원집 정부대도 불가능할 것 같고. 아니 유럽은 다 분권형 대통령제예요, 대부분 다. 그렇죠. 이렇게 강한 데가 없어요. 아니 근데 거기는 계속 그러한 전통적인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교황과 왕과 봉건 영주 이런 쪽에 어떠한 세력 균형 이런 그렇죠, 것들이 그렇죠. 권력 분점 이런 것들이 전통적으로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왕이 그냥 다
우리나라 이거 뭐 나중에 논쟁하는 고급 표현을 써주세요. 동양식 아니, 전쟁 운주제. 네. 동양 전쟁 문제 같은 경우는 마음대로 못했어요 오히려 더. 아니 유럽에 신하들이- 비하면. 아니 그래도 예, 뭐 그 논쟁할 부분은 아니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도찰사나 각 지역에 이런 사람들은 다 대통령 아니 왕이 다 임명을 했었잖아요. 근데 또 틀려서 관찰사 무슨 관찰. 도지사하고 또 아, 뭐 관찰사고 관찰이나 도찰이나 뭐 이렇게 도찰사. 도찰은 좀 약간 좀 안 좋은 얘기죠. 도찰. 그죠? 도찰 그러니까 안 어쨌든 좋은 얘기. 네. 박용진 의원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본인 정치하려면 이번 전당대회 결과를 신중하게 좀 분석을 해서 내 편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것.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정치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그럼 어떻게 정치를 할 거냐고. 그냥 그걸 배웠을까요 이번에? 배워야죠. 안 그러면은 더 이상 큰 정치인이 되지 못해요. 그냥 지역구에서 인기 있는 그러한 정치인으로 그냥 자리매김할 것 같고 더 이상의 발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편을 많이 만드는 거 왜 나 내 편이 없었을까? 나 이번에 왜 의원들이 나를 한 명도 안 도와줬을까? 그거에 대한 신랄한 반성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박진영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앞으로 정치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비전과 가치관과 철학을 제대로 준비를 해야 돼요. 각 분야별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이런 것들을 준비 없이 당대표 나오고 저번에 또 대선 후보 나오고 이랬다는 거는 그냥 나 한번 껴볼까? 민주당의 차세대 주자들이 없으니까 내가 선점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조급함의 발로가 아니었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박용진 후보는 그렇게 생각 안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안 해요? 예, 본인은 다 정리가 됐다고 생각을 본인은 하고 있어요. 그게 예. 제가 보기에는 그냥 아이디어의 모음일 뿐이지 체계적으로 가치 체계로서 만들어지지 않았더라고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안 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다른 분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더니 상당히 예를 들면 자기네 본인은 정치적인 어떤 가치, 아젠다 이런 걸 다 철학 이런 걸 다 안다고 생각하시나 저는 보다 그런 이런 건데. 얘기가 들려서요. 잠시만요. 이제 없잖아요. 갑자기 또 저한테 오더가 왔습니다. 네. 다음 세 다음 번째로 세 번째. 넘어가라고 안 넘어가면 착살난다라고 하는 저희가 이제 오더 받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네. 하청업자들은 원청이 얘기하면 맞습니다.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니까요. 이제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다음 주제는 아마도 다음 주제는 저희가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죠. 이혜희 기자께서 먼저 알려주시면 그다음에 알려주세요. 저희는 하청은 원청의 말에 따르겠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주제는 이재명발 원심력과 구심력입니다. 막판으로 갈수록 알 수 없는 최고위원 경선인데요. 8명 후보 가운데 5명을 선출하는 최고위원 경선에서 1, 2위 싸움이 치열합니다. 최고위원 득표 1위 후보는 수석 최고위원 자리를 받게 됩니다. 정청래 후보가 1위 자리를 지키게 될지 고민정 후보가 막판 뒤집기를 할지는 남은 서울과 경기 경선까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 두 후보의 격차 3.01%포인트밖에 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누구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선택하는 걸까요? 한편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있을까요? 이겨도 이긴 게 아닌 험난한 길이 예상되는데요. 오늘의 마지막 주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주제는 8월 28일 이후입니다. 그래서 8월 먼저 좀 28일. 여쭤보고 싶은 게 8월 네. 28일 이후면은 대진표가 정리가 되는 상황이죠. 뭐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비대위 체제에 있습니다만 일단 좀 포괄적으로요. 윤석열 대통령 대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의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에 대해서 그냥 뭐 단상. 난장판이죠. 이제 경찰에서 곧 이제 수사 결과 발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경찰에서 자, 저 법인카드 사용해서 소고기 사 드신 거 검찰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겠습니다. 하는 순간 이제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정기국회 법률안 심사 없어. 제가 사회입니다만 그거 얼마나 된다고 그거 가지고 참 진짜 1,000만 원도 안 되는 돈 가지고 바늘도둑이 말씀하시죠. 소도둑 된다. 아, 늙었어요 이미. 지금 60이 넘어가는데 무슨 우리 선조들의 교훈이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외에 또 10가지 또 범죄 혐의가 있잖아요. 또 검찰에서 또 몇 가지 대장동이라든지 백현동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기소를 하겠다라고 발표하는 순간 이거는 여야 간의 뭐 협치라든지 법안 처리, 예산안 처리 다 올스톱이다. 전쟁이네요, 그럼. 전쟁이죠. 그냥 자 민주당은 자 이재명을 지키자라는 쪽으로 해서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더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기소되는 사람 범죄 혐의자를 그렇게 보호하는 게 정상적인 당이냐고 공격할 거고 서로 이제 끝났어요. 근데 어떻게 지켜요? 네? 어떻게 지켜요? 출두하지 그 말라고. 몸으로 막아? 그게 지켜지나 그게? 예를 들면
야당파계 저지투쟁 위원회 같은 거를 하나 딱 아, 그거 만들어. 하겠지. 그건 하겠지. 근데 그렇다고 아니, 지켜야 그것도 하나 이상하잖아요. 거리 투쟁하고 막 이제 가서 대통령실 앞에 가서 1인 피켓이 또 하고. 저는 그건 아니라고 아니에요? 보고요. 그건 아닌데 그 아마 기소하면은 나라가 망하는 직전까지 갈 거라고 봅니다. 그 정도로? 그 정도로 갈 거라고 보는데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법화 문제는 사실은 이재명 후보의 문제가 아니고 부인 문제예요. 그 법카를 누가 줬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게 흔히 하는 말 법률적으로 따져보게 되면은 네. 법카를 쓰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입니다. 비서실과 그런 문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대장동 백현동 문제는 제가 최근에 감사원 하고도 확인했는데 뭐 전혀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알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그러면 이거를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할까? 이재명 보호하자 이렇게 대응할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 문제, 그 다음에 이 대통령 되고 난 이후에 인사 과정에서의 사적 채용 문제, 그 다음에 이 대통령실에서 발주한 그 어떤 뭐 사업들 문제 이런 것들 국정조사, 예, 국정조사 할 겁니다. 국정조사 하는다. 거기에서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이 되었다 이러면은 국정농단이라든가 흔히 하는 국기문란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이거, 그럼 이건 큰 뭡니까? 문제네요. 어쨌든 난장판이잖아요. 완전 이거는 서로가 서로의 목줄을 겨냥한 그 흔히 하는 말로 비판과 공격을 수준을 넘어서는 겁니다. 죽이겠다는 수준으로서의 여야가 가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전쟁입니다. 그러면 전쟁이죠.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정부의 수준상 이것을 그냥 적당히 컨트롤 섞으면 컨트롤하면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저는 안 될 거라고 안 봐요. 되지. 검찰 중심으로서 짜져 있기 네. 때문에 그건 전면전입니다. 네. 국회와 행정부의 저는 전면전 상황이 그렇죠. 될 거다. 그러면 저는 국가가 거의 마비되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 마비되겠지.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키를 잡고 있는 겁니다. 기소를 근데 안 할 거예요, 근데? 기소의 문제는 우리가 법률적으로 아주 꼼꼼하게 봐야죠. 법률적으로 꼼꼼하게 기소할 사안인데 기소 안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다만 근데 과거에 있었던 검찰 수사의 기소 남발하는 경향들로 인해서 기소가 됐다. 그런 경우에는 저는 국정 마비 상황까지 갈 수 있다라는 제 나름대로 경고를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합리적인 보수 세력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합리적인 보수 세력과 손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민주당 내의 전략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연대의식이 저는 필요하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여야가 그렇게 막 격한 투쟁을 하게 되면 합리적인 목소리는 그냥 들리지가 않아요. 강경파들. 국민의힘에서는 왜 기소 안 하냐부터 시작해서 기소했으면은 출두해라부터 막 대화 상대로 인정을 안 할 것 같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지키기에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할 것 같고 박용진 의원 같은 사람이 그때 뭐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겠어요? 지금처럼 이재명 사법 리스크 있으니까 왜 당대표 됐어? 왜 뽑았어? 막 전혀 못할 거 아니에요. 이게 찍소리 못하고 가만히 여야가 있지. 적대적으로 싸우는 상황에서 네. 중도적이고 이 통합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죽었잖아요. 다. 죽죠. 죽는 이유가 저는 선거 제도가 탓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지난 대선부터 제가 그 주장을 꾸준히 해왔었는데요. 중대 선거구제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수준이 아니고 현실화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형 출마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사심이 있어서? 어떻게 알았지? 사심이야. 사심 방송이야. 사심 방송. 지금의 선거제도로서는 출마가 불가능하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저는 가능성이 일단 높아지잖아요. 가능성을 높이는 그 제3정당, 제4정당이 출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네. 선거구제 개편을 통해 가지고 유승민 의원 같은 분들이 원내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보고요.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 또 초반에 잘못한 게 연동형 비례제 나왔을 때 그 당시에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리고 그다음에 과감하게 선거구제 개편을 통해 가지고 다당제가 되도록 했어야 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이제 소위 이제 그 이전에 선거법 개정은 이제 비례를 통해서 제3정당의 가능성을 만들었다고 얘기한다면 지금은 이제 지역 차원에서도 중대 선거구를 통해서 제3정당이 등장할 수 있게 해서 양당 체제가 강성 지지자들만을 위한 정당이 아니라 저희 새로운 다양한 의견들을 들을 수 있는 어떤 선거구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이제 또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하나가 더 필요한 게 대통령제도 좀 약간 약화시켜야 돼요. 너무 강해요. 그렇죠. 그립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마찬가지입니다만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인데 대통령이 이미 저렇게 강하니까 강대강 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모르지 그러니까 말이야. 저희 내부에서 저렇게 공신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이준석 당대표는 공신 아니에요? 네. 공신도 쳐내려고 하잖아요. 대통령의 앞으로의 이해가 안 돼요. 통치를 위해서. 진짜. 전 그건 대통령의 그립이 너무 세다라는 거 하나랑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3정당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당 내부에서 권력만 잡으면 계속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측면이 있어서 말씀하신 그럼 두 가지 좀 다 해야 될 텐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의 비극은 어쨌든 비극이라고 하지 마세요. 비극이죠. 지금 여당이 아. 저렇게 된 건 비극이죠.
왜 그러냐? 통 큰 정치를 안 해서 그렇거든요. 이겼는데 그러면 다 과거에 본인 기분 나쁘게 하고 공격했던 거는 그냥 다 아이 알았어 뭐 내가 이겼는데 다 정리했어야 되는데 맞아. 제가 나 어려울 때 나 후보했을 때 날 공격하고 나에서 뭐라 했지? 와 그 추운 날 나보고 여의도역 가가지고 인사하라고 난리 시켰지. 하기 싫어 죽겠는데. 하기 싫어 죽겠는데. 야, 얘 가만두면 안 돼. 이 죽여. 이게 맞습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도 이러셔야 돼요. 진짜 이제 딱 당대표 되시면 본인 공격했던 사람들 다 포용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더 당직 주고 박용진 의원 제일 먼저 만나가지고 안고 나 좀 도와줘. 아유 당신 진짜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나 되게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부터 나랑 힘 합쳐가지고 당도 개혁하고 혁신에 나갑시다. 이런 모습 보여야 맞지. 박용진은 참 밑에 그냥 쪼그려 앉아가지고 무시하는 듯한 모습 보이면은 이건 또 민주당의 비극이 시작된다고 봐요. 저도 이제 동의를 하면서요. 윤석열 대통령의 통큰 정치, 통합이라는 개인적 스타일이라든가 취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네, 이것을 저는 제도화시키는 게 제도와.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대선거구조례의 개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니, 그러면 8월 28일 날, 8월 29일 날 우리 저희 JIP 교수께서 이재명 후보에게 꼭 좀 말씀. 저 그런 메시지가 저는 나와야 된다고 봐요. 꼭 좀 하십시오. 아니, 아니 딱 개헌이라고 이러는 거죠. 말씀하시죠. 그냥 딱 당대표 당선 연설문에 저는 중대선거구제로 선거구제 개편하고 정부통령제로 개헌하겠습니다. 그렇죠. 그게 저 나와야 그걸 되는 딱 화두를 던져야 돼. 스픽스 애청자분들께 약속을 좀 하십시오. 8월 27일 날 이재명 후보에게 제가 그 이재명 후보 연설문 쓰는 사람도 아닌데 그게 가능하지 그러니까 않죠. 형 영향력 많잖아요. 문자를 없어요, 보내든 없어요. 문자를 체리 따봉을 보내든 일단 보내서 뭐 체리 따봉이라도 제가 보내는 거는 제가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냐면요. 민주당 지지자들도 잘 아셔야 되는 게 결국은 윤석열 정부를 포위하는 전략인 겁니다. 그렇지. 여당 내에 반윤석열 세력을 만들어내는 전략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지난 그 박근혜 정부 탄핵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민주당이 주도한 게 아니고 그 당시 무슨 당이었죠? 자유한국당? 새누리당이었죠. 새누리당의 김무성 의원과 유승민 의원이 사실 아 주도한 유승민은 겁니다. 난 주도 안 했어. 그래 처음에는 어쨌든 빠져 이제 있었지. 그분들이 이제 주도한 거고요. 이런 다당제 구도화의 연대와 통합의 정치가 일상화돼야지만이 극단적이고 이런 엉터리 정부가 등장하는 경우의 수를 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재명 후보가 이런 큰 담론 이런 걸 던지지 않고 자 당내 민주주의를 위해서 당원들의 의사가 더 당무에 반영되는 그러한 거를 보다 더 확실하게 제도하겠습니다. 이런 순간 난장판돼요. 그것도 하긴 해야 되겠죠. 어느 정도 아니 그러면은 지지해 준 사람들에게 약간 네. 시원한 맛도 주긴 줘야 되는데 기본 컨셉이 거기에 머무르서는 안 된다는 그게 거죠. 큰 담론 던져야 큰 된다. 담론을 던져야 그게 돼요. 중요한 게 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가 딱 되고 나서 한 달 동안 여론조사를 봤어. 여론조사에서 지금보다 더 치고 올라가야지 만약 거기서 정체되거나 야, 이재명 후보 돼가지고 이제 민주당 망했다. 국민의 기대가 접는 게 객관적인 데이터인 여론조사로 나타나면요. 이재명 당대표는 힘이 확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지지로 관리를 잘해야 된다. 예, 다른 뜻은 아니고요. 너무 두 분이 장성철과의 미팅 한번 할까요? 저는 아니, 보수파에서 뼈를 저- 묻겠습니다. 이 두 분이 너무 이성적인 얘기만 하니까 장성철과의 미팅에서 저기 다 지금 유승민 전 의원도 좀 불러주고 아니 다 빠져나가세요. 빠져나갔어요. 너무 이성적인 얘기만 하니까 뭐 원래 몇 명 없었는데. 아니요 아까 한 400까지 넘었는데 지금 200대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아까 이성적인- 이준석 얘기했을 너무 때 이성적인 400. 얘기는 하면 안 돼요. 민주당 안 되는데 계속 이성적인 얘기만 하니까 그런 거죠. 그렇구나. 자 그래서 일단 뭐 그거 다 빼고요. 이준석 얘기해야 돼. 이준석 얘기 빼고요. 또? 안 한 분들이 계세요. 아, 그래? 보니까 개고생하신 분들인데 정청래, 고민정, 네. 서영교, 관상적이다. 강경태, 박찬대 이야, 너무 고생하셨어요 이분들. 너무 좋아요. 이분들 네. 얘기 한 마디도 안 했잖아요. 근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재밌는 게 정청래, 고민정 순위가 바뀔 것인가 이게 에이, 하나의 이제 안 중요한 바뀌어요, 얘기 안 중에 하나고. 바뀌어요. 기사 또 하나는 박찬대, 송갑석 이 두 분이 3%대 정도 차인가요? 줄어들었다고 그래요? 한 3천 안 바뀌어요. 명가? 여기도 안 바뀌어요. 여기도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럼 재미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그냥 이 환상적인 라인업에 대해서 그러면- 국민의힘은 신나하는 거지.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와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 그다음에 2위 고민정 최고위원 이 체제는 어떨까요? 아니 극단적인 걸 한번 봐보자고요. 네.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 됐는데 이봐요, 벌써 기소해가지고 330 올라갔잖아요 숫자가. 기소해가지고 이성적으로 하면 안 돼. 기소해가지고 감정적으로 가야 돼. 당대표 직무가 정리됐어. 그러면은 원내대표가 해요? 아니면 차순위 최고위원이요? 원내대표 돼 있어요.
그 원내대표는 자기는 안 한다고 그래. 그러면은 민주당 당대표는 정청래 의원이야. 대표가 안 한다고 안 하지. 그 좋은 걸 왜 안 한다고 하겠어요? 아니 극단적으로 공천 얘기를 하면 가지는데. 정청래 당대표 민주당 와 국민의힘으로서는 환상적인 거예요. 비대위 꾸릴 거예요. 다시 없애가지고 저기 국민의힘처럼 그거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어떠실 것 때는 같으세요? 이 투쟁이라는 싸움이라는 게 잘해야 되거든요. 사실 정치라는 게 대다수가 싸움이잖아요. 근데 예쁘게 잘 싸워야 돼.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흔히 하는 말로 밉상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예쁘게 잘 싸우고 예쁘게? 내용 있게 잘 싸우는 게 중요하다. 이제 이 말씀 더 드리고 싶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라인업 봐보세요. 정청래, 서용교, 고민정, 박찬대, 장경태 딱 이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아 경태 정도면 괜찮지 않나? 근데 이제 제일 말을 많이 하실 분들이 정청래, 그다음에 서용교 의원이란 말이에요. 지역구에서는 확고한 기반이 있지만은 이분들이 국민적인 호감도가 높다라고 보긴 어렵잖아요. 이분들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자만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쪽 당 다 똑같아요. 근데 저쪽은 윤핵관, 이쪽은 이재명 이핵관? 후보 이핵관? 근데 명예관? 민주당에 국민적 호감도가 높은 의원이 있나요? 아무도 없나요? 그럼 이상하지 않나요? 박찬대 의원은 그래도 좀 몰라 사람들이 잘 모르죠. 사람들 호감도가 저기 높은 사람이- 지명 인지도가 좀 인지도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고민정 지금 후보 같은 경우는 거의 2등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근데- 뭐 그분이 정치를 좀 알까요? 고민정 후보는 호가호위하면 안 됩니다. 뭐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예를 들면 민주당 권리당원들 중에서 보면 최고위원 중에서 20한 4, 5% 정도를 지지하는 거니까 4분의 1 정도는 지지를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고민정 후보는 뭐 최고위원이 될 것 같은데 어떤 역할을 하실 것 같으세요? 이재명 체제 하에서 별 역할 없을 것 같은데. 네. 2등인데요, 그래도. 그냥 가끔 좀 엉뚱한 소리나 하시고 할 건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 좀 건의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좀 여태까지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협치가 중요하잖아요. 민주당 협조 못 받으면은 아무것도 못 해요, 진짜. 예산안 처리도 못 해요. 예를 들어서 어.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 되는 순간 여야 영수회당 제안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수회담 그건 기본이고 네. 그냥 민주당 지도부들 네. 다 초청해서 그렇죠. 대통령실에서 한번 식사 대접하고 딱 할까요? 협치하자고. 하길 바라는 거죠. 근데 안 할 거는 사실은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도 자기는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이재명 의원이 자기 경쟁자가 아니에요.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뭐 어차피 한 번 하고 담임이잖아요. 한 번밖에 못 하는 건데 두 번 하실 것처럼 하시면 안 되죠. 문제가 생기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거겠죠. 지도부 빨리 한번 하시고 그다음에 민주당 지도부 한번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주호영 비대위원장하고 아마 영수회담은 이재명 후보랑 따로 둘이나 안 하려고 할 것 같아요. 이제 본인 스타일이 그럴 것 같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에 이럴 것 같긴 그래서 해요. 각 정당 당대표 모아서 한번 식사하시고 그렇게 자꾸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제가 보기에는 수도 좀 높고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나마 이번에 전당대회 이야기를 1월이나 2월로 또 이야기를 하셨더라고. 아닌데 어제 12월에 한다고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12월에 시작을 해서 그게 저기 이준석 못 나오게 하려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애매하게 해놓은 거 아니에요? 아 이준석 못 아니요. 나오게 하려는 그러니까 본인이 거예요. 최대한 할 수 있는 기간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까지는 해야 돼. 내가 비대위원인데.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제가부터 그분도 욕심이 본인 많으신 정치를 분이다. 잘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 정치를. 그분 저기 하고 싶어 하신다면서요. 뭐요? 국회 부의장. 국무총리? 국무총리도 하고 싶어 하시고요. 국회 부의장은 아니고 국회 부의장 국무총리. 감을 국무총리? 넘어섰죠. 주호영 그래요? 국무총리 하고 의원 정도 싶었는데. 국무총리하고 그 국무총리 시켜주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비대위 그럴 수 있죠. 잘하시면. 이번에 잘해가지고 좀 확실하게 다 몰아내버리면. 그럼 간단하게 고민정 대 김은혜 누가 더 잘할 것 같아요? 대변인? 아유 김은혜 훨씬 낫죠. 고민정 대 김은혜? 네, 했던 거로. 야, 참 할 말 없다. 아 그게 김은혜 말을 낫잖아요. 못하겠다. 왜? 고민정이 못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야 지금. 아 김은혜 잘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뭐 좋아하진 않지만은 능력 기본빵은 면에서. 하잖아요. 그 지금 예. 끝내, 또 끝내래? 지금 저 원청에서 지금 연락이 왔습니다. 그만해. 왜 이렇게 오래 하려고 그래? 짧게 아. 끝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끝내시죠. 말씀이 와서 네. 하청은 힘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한마디씩 저기 우리 JYP 교수님부터. 앞으로 이런 정권은 진보 보수를 떠나서 안 와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여야가 모두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당대표 되시면은요, 그 당원 80조 바꾸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원칙을 갖고 나는 내가 불리하더라도 내가 손해나더라도 나는 원칙을 지킨다라는 이미지를 갖고 가시는 게 다음번 대선 출마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미지가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거든요. 앞으로 5년 동안 많이 이미지 탈피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제목이 박용진의 일관된 이재명 공격이었는데
너무나 다양한 얘기들을 많이 한 것 같고요. 어떤 형태로든지 국민들이 실망하지 않을 정도의 전당대회,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랑받는 정치인들이 만들어지는 전당대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불가능해. 많이 안 된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기대할 걸 기대하세요. 이재명 의원이 아니, 장성철 소장 좋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못했다고 니네도 안 돼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누구든 하나가 해야 그걸 따라갈 거 아니에요. 자, 알겠습니다. 불가능하다니까. 불가능하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당이 어느 당일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왜 민주당 편 들어요? 네? 저 원래 민주당 편이 없었잖아요. 갑자기 제가 중간에 온 거지 지금 무슨 뭐 제가 이 원청 왜 저를 여기로 보낸 거예요? 할 얘기 많았는데 오늘. 알겠습니다. 여하간 오늘 스픽스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정치 본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